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대선 전국을 이끌게 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죠. 당심에서는 밀렸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면서 당내 중진 의원들을 눌렀습니다. 85년생, 우리 나이로는 37살입니다. 이준석 후보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이준석 후보는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네, 열흘 넘게 이어진 당권 레이스.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왔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이곳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당대표로는 85년생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85년생, 그러니까 36살인데 헌정사상 첫 30대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탄생했습니다. 득표수로는 93,392표, 44%를 득표했고요. 2위인 나경원 전 의원은 79,151표, 37%를 득표했습니다. 자세한 득표 상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41대 37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소폭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과반인 59%를 득표하면서 28%를 득표한 나경원 전 의원을 2배 이상 앞서며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당대표와 함께할 최고위원 4명으로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후보가 뽑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전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었던 90년생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1년 동안 이어왔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완전히 끝나고 새 지도부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의 공식 임기는 2년인데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세대 교체론으로 관심을 끌며 흥행했습니다. 당원 최종 투표율도 45.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렸습니다. 네, 전당대회부터 이어져 온 대세론을 굳힌 건데요. 이준석 신임 당대표 뭐라고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공존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각자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비빔밥 같은 공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당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네, 또 개별 대선 주자 여러 명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특정 주자를 위해 유리한 룰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특정 주자를 위해 가지고 유리한 룰을 만든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당내 여러 인사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경선 절차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변화의 이미지를 얻었지만 영선의 젊은 당대표는 중진들을 이끌면서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전례 없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선 전국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 전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가 남은 숙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사의 길이 남을 아주 큰 일을 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주 큰 일을 하셨고 훌륭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대표의 선출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0대 젊은 리더가 탄생했죠. 파괴에 가까운 세대 교체를 이뤘다는 점, 우리 정치 역사에도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김은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경선에 또 도전도 하셨었고요. 네.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워낙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제 오늘 간의 이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다만 한 달 전에 저도 이제 혁명적 리더십 교체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절박감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섰는데요. 네.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민심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의원들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됐을 때 네.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놀랍다, 그리고 축하한다, 그리고 잘해보자 예. 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폭발적인 민심, 즉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과 당원의 요구가 분출돼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대선 승리까지 저희가 잘 안고 가야 되고, 그렇게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준석 대표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그런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과제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오늘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2위를 한 나경원 전 의원이 당연 투표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네. 당선이 됐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잃은 포인트보다는 얻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30대 영선이 당대표 과정에서 당원들로부터 35%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례적이죠. 예. 저희가 아마 2011년에 시작됐던 그 경선을 본다 하더라도 예. 그때부터 이제 선거인단 제도가 구축이 예. 됐는데요. 처음에는 일일 겁니다. 예. 그래서 당원 투표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예. 제가 이 차이가 예. 민심은 이겼고 당심은 졌다기보다는 그만큼 당심도 이준석이라는 변화에 응해 주셨고 예. 그동안에 투표율만 보더라도 25% 초반대에 머물렀던 게 이번에 45%를 돌파한 걸 보면 역시 그동안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계시다가 네.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앞섰기 때문에 네. 당심이 가장 큰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은 당심은 그래도 안정론을 택할 것이다. 중진 의원들한테 표를 많이 밀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 당심과 민심의 분리가 있었다고 예.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개혁을 위해서는 이분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예. 저희가 이분들의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의 지혜는 한데 모아야 저희가 그 원동력으로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뭐 나경원 전 의원에게 투표한 그 당심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워낙 그동안 많이 싸우셨고요. 예. 그리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죠. 그런 부분의 반영이었다고 전 생각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네. 대변인부터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뽑겠다라고 네. 하면서 배틀 방식 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어떻게 뽑겠다는 거죠? 일단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대변인을 지난 1년간 했었는데 예. 진작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의원들 하고 싶은 분은 일단 도전하는 적지 거죠?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 시절에 특히 당의 주요한 당직 같은 경우에는 예. 공정 경쟁으로 선발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다음으로 국민과 그리고 기자분들과 전면에 나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파급력을 감안할 때 그 선발 자체도 예. 공정과 경쟁이라는 화두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만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하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네. 오늘 뭐 공언을 했듯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또 대선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승리 경우에는 정치권의 이제 가장 앞둔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원외에 있는 인사들도 이렇게 배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의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대선 경선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사실 원내외에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당에 있는 대선 주자분들도 그동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지 못했었죠. 원외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동안 버스가 언제 출발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 저는 아마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대선 경선에 대한 안정적인 일정을 확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일정 확정하고 룰도 다시 확정하고. 그렇죠. 경선 예. 방식도 50대 50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바꿀 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입장이었었는데요. 당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에게 당을 개방하는 것 자체는 그 역동성과 의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처럼 경선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선 관리를 네.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YTN 그렇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리, 네. 전 전 총장 네. 영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네. 뜻일까요? 아마 모든 주자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배분하고 예. 특정 주자에게 당 대표가 애써 배려를 하거나 예. 심혈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불공정을 배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워낙 공정한 경선이라고 하는 건 혹시나 이제 특정 주자 편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경선 내내 불거졌기 때문에 n분의 1로 모든 것은 공등하게 공평하게 갖겠다. 예. 그리고 버스는 일정대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거듭 재확인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일정대로 출발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까지 후보를 뽑도록 뽑아야죠. 돼 있죠. 예. 네네. 그럼 네. 일정대로 출발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건 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 그리고 당원들 앞에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걸 듣고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야권의 뭐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윤석열 전 총장, 뭐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요, 안철수 대표도 있고 그쵸. 사실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뽑히고 난 후에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입당을 하겠습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감적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는 전해 듣고 있고 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은 정확하게 단언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향후의 행보 그리고 향후의 발언 그리고 경선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나타낼수록 함께 병행해서 수면 위로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가 끌고 갈 네. 국민의힘. 자, 국민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혁신과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 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개혁을 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만 그동안의 후보 시절의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다른 후보들 간에 그리고 당원들이 혹시나 제대로 공정하게 갈 수 있을까? 또 안정적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씻어내는 것 또한 이번 신임 이 대표의 그렇죠. 과제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후보 시절인 것과 당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 이제 전국을 총괄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예.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감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단선적으로 다른 쪽과 충돌이 빚었던 부분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일단 믿고 예.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예. 허니문 기간을 한번 주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뽑히기까지 전당대회 전 과정을 보면 김웅 의원이라든가 김은혜 의원님 같은 그런 네. 젊은 초선 의원들의 네. 그런 이렇게 바람이 없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그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인이 잘했어요. 근데 그 김은혜 의원님도 사실은 네. 당대표에 도전을 하셨고 아깝게 이제 고배를 맞으셨지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오로지 시선이 3월 9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 교체, 대선 승리 그 길에 제가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때문에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온 거였고요. 예. 또 그 길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크든 작든 그리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제가 다 견마지로를 더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 이준석 대표가 주요 자리 네. 제안하셨습니까? 방송 전에 여쭤보셔서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방송 후에도 그대로 유지해도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시는 거 보니까
제안을 받으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오늘 오후부터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2월과 8월 이후 세 번째 셧다운인데요. 민주당은 당 차원은 물론 대선 주자들 캠프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전면 폐쇄되는 거는 올 들어서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정오부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등 모든 건물을 차례대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들이 사용하는 소통관 건물은 먼저 소독을 진행한 만큼 오후 5시쯤 문을 닫습니다. 이번 폐쇄 조치는 내일 자정까지 유지됩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렇게 전면 셧다운에 들어간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2월과 8월 뒤 역대 세 번째입니다. 부분 폐쇄가 아닌 전면 셧다운을 결단한 건 어제부터 이틀 동안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안 의원 보좌진 2명과 송영길 대표 보좌진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후 들어 무소속 김홍걸 의원 보좌진이 확진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토대로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당내에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우선 모든 일정을 중단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은 우선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당정청 협의회부터 최고위원회의, 부동산 정책을 결론 내기로 했던 의원총회까지 모두 전면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는 건 민주당 개별 대선 주자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정세균 전 총리는 캠프 주요 관계자인 안규백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찍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1일 정 전 총리와 토론회에 동석했고 이후에도 캠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오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도 안 의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8번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야구 야구장 입장 관중이 최고 50%까지 늘어납니다. KBO 사무국은 오늘 발표된 중대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구장 수용 관중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부산, 광주 등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14일부터 대중음악 공연이 최대 4,000명의 인원 한도 내에서 허용되자 공연업계도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클래식 공연 등과의 차별이 철폐되면서 침체된 대중음악 공연과 축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3주간 연장하면서 밤 11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유흥시설 5개 종과 홀덤펍, 노래 연습장은 1시간 연장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자정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장이 공원에서 단체의 술자리를 가져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공원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진 허인환 동구청장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이나 운영에 제한이 있었던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암사동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식당이나 헬스장 등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헬스장은 현재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헬스장도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많게는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앞서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수도권에 있는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있게 되고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이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규제를 푸는 건 자영업자들과 종사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4주간 1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개편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앙방역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암사동 헬스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천에서 만 5살 남자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병원에 실려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5살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20대 부모가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 5살 A군이 어제 오후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군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얼굴에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나와서 A군 부모를 만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엄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A군을 낳았고 지금 남편은 A군의 의붓 아버지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부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엄마는 집에 없었고 의붓 아버지가 A군을 목말 태워주며 함께 놀다가 실수로 떨어져 다친 것뿐이라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 증언을 들어보면 예전부터 이 A군이 학대당한 정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1년 전쯤에도 A군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군이 소변 실수를 했다고 이 부모가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가정을 관리해오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만난 이웃들 증언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A군의 집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종종 들렸고 어제는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이웃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군 부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경찰이 광주 붕괴 사고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 국면이지만 불법 재하도급 등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식간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사고 이튿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곧이어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거업체 2곳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가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선 입건을 한 거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제명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요.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건 한솔이라는 철거업체인데 정작 현장에는 A업체 장비가 동원된 겁니다. 붕괴 직전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 역시 A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들 진술도 이제 받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감리업체가 철거업체를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한때 잠적설이 들어왔던 감리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반복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의 젠걸음도 그만큼 바빠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여러 번 전조가 나타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광주 사고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광주 동구, 지금의 사고 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주택 개축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 광주시는 건설 현장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지만 2달 만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 4월 4일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 이후 우리 시는 건설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월 7일에는 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재개발 지역이 위험해 보인다는 국민권익위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철거 현장 바로 옆에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가 있다. 천막과 파이프로만 차단하고 철거하는 게 너무 불안해 보이고 인명사고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사고를 예견한 것이라도 한 것 같은 제보죠. 사고가 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난해 중반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권익위는 동구청에 진정 내용을 알렸고 동구청은 현장에 안전 준수하고 주변 보행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이번에도 공문만 발송됐습니다. 물론 같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고 8일 전엔 광주 동구청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에 쌓아놓은 흙더미에서 돌덩이가 자꾸 떨어진다는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엔 사전 붕괴 조짐이 있었지만 역시 주변 통제 등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2019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모습입니다. 이번 사고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예물을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가 참변에 당했는데요. 함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예비 신랑과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수면제나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고 현장에서 둘이 같이 저 세상에 갔으면 이런 아픔은 받지 않았을 거다. 아버지 엄마가 그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껴요. 애엄마하고 제가 여기 매주 옵니다. 애엄마가 오면은 훌쩍훌쩍 울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탄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광주 사고를 보며 딸의 납골당에 다시 다녀왔다며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도 못 지켰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정 규모의 건물 해체 공사 때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주 사고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감리업체는 현장에서 상주하는 계약을 맺지 않으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 사진을 보면 중장비가 중간부터 부수고 있고 건물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결국 이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쳤고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던 막내딸, 늦둥이로 태어나 귀한 아들이었던 18살 고등학생, 마지막일 줄 모르고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고 일터를 향하는 버스에 올랐던 한 어머니까지 희생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가 그저 열심히 살던 우리 주변의 시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둘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철거 건물이 무너져 숨진 9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보상 문제는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 없이 유족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건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버스 승객 9명.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데는 너 나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애예요. 남편한테 반찬 해가지고 가다가 아마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정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3의 제사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고인분들께 명복을 빌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러한 슬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희생자들은 유족의 뜻에 따라 따로따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유족들은 첫 만남을 갖고 보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몽규 회장은 4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수습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술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검 문제만 해결되면 조만간 장례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데는 철거 과정에 부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이번 해체 계획서를 직접 검토하신 최명기 동신대 전 교수님과 함께 이번 부실 청구 의혹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해체 계획서를 직접 살펴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정의당 그 강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 해체 계획서를 보면 먼저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된 게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작성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 해체 계획서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그 현재 해체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체 계획서는 현재 작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해체 계획서는 없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픽이 건축물 철거 공사 계획이라고 해서 그 해체 계획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대로 따르지 않은 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당초 해체 계획서상에서는 건물 측면에서부터 일단 철거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긴 현재 장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긴 장비라는 것은 굴착기 중에서 이 붐의 길이가 상당히 큰 이런 장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 최대한 앞세 후에 이제 철거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층 높이 그 잔재물을 갖다가 이제 깔고 이제 장비가 이제 올라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해체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좀 전에 이제 앞에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가운데 중간 부분을 해체를 하면서 이제 건물을 자연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체 계획서와 실제 이 현재 시공 방법 자체가 좀 많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정비 사업을 하려면 해체할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마다 해체 계획을 다 따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출해줬던 해체 계획서를 보니까 실제 해체 허가서, 그러니까 해체 허가를 신청했던 그 서류에는 이번에 붕괴됐던 건물 한 개동만 현재 신청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첨부하게 되는 해체 계획서는 아마 2차 그 철거 계획인 총 11개동에 대해서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데 11개동에 대해서 각 개별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통으로 이제 제출한다고 표현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무너졌던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체 내용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좀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래픽을 보면 해체 계획서에 있었던 그 계획 자체에는 6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통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채를 쌓고 저 장비를 이용해서 상층부부터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는데 우측은 붕괴 전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붕괴 전의 모습을 보면 중간부터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지금 보시는 그 현재 화면상에서 네. 이제 좌측의 그림은 3계층 정도까지 예. 성토체를 쌓고 그 위에 이제 장비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런 방법은 이제 5층 그러니까 5층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4층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3층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이런 과정을 현재 예. 계획서상에 제시를 했었던 겁니다. 네. 반면에 예. 이제 오른쪽 사진은 5층, 4층, 3층을 한꺼번에 그냥 예, 해체를 예. 한 현재 그런 사진이 돼서 예. 저렇게 해체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잡아주고 있던 어떤 힘의 균형 논리가 깨지면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예. 이런 현재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건물이 저 반대편 쪽으로 넘어진 거죠? 네, 그렇죠.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저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반대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해체 공사를 하다 보면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네네. 그 앞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네네. 4차선 도로, 네. 6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그 6차선 도로를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예. 실제 이제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보도에 대한 어떤 방어 조치들 또는 교통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끔 계획을 해서 실제 예. 해체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계획서 자체를 제가 봤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동구청에 일단 제출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동구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됐겠죠? 네네. 동구청이 제대로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는데요? 법상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예. 실제 이제 관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자는 재건축 조합이 되겠죠. 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 해체 계획서를 현재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 용역을 주든지 또는 철거하는 그 업체에 유탁을 해서 그 네. 업체에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해체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아. 자, 그럼 이제 검토가 받은 이 해체 계획서하고 예. 해체 허가 신청서하고 같이 이제 그 관리자가 동구청에 이제 허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예. 동구청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해체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법의 맹점이 좀 있는 거죠.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 관리법상에서는 전문가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했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예. 허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관할 구청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예, 그럼 현장에서요 저렇게 계획서랑 다르게 약간 모든 층을 부수는 형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예. 현재 5층을 철거를 하게 되고 4층을 철거를 하게 되고 3층을 철거를 하다 보면 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뭐 3층 정도를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3층 정도를 먼저 또는 2층 정도를 먼저 해체를 하게 되면 예. 스스로 그 건물의 무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내려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작업할 때 위에를 작업한 것보다는 밑에를 작업하면 더 작업 속도가 빠르게 되죠. 예. 네, 네. 그래서 네. 저 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 업체 있습니다. 네네. 감리 업체가 수시로 가서 봐야죠. 네네. 제대로 잘 철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자체가 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도 감리 업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다면 저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예. 해체 감리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시공사가 어떤 그 안전을 지키지 않는 이런 예. 작업 방법을 강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실제 감리가 그 역할을 해주게 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이제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비상주 감리 계약을 일단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어떤 위험 공정, 예. 그래서 뭐 추락이라든지 낙하라든지 또는 뭐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쓰는 이런 공정에 대해서는
감리가 현장에 입회해서 예.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걸로 비상주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비상주 계약을 맺었더라도 네, 비상주 계약을 할지라도 예. 유용 공정에 대해서는 감리가 입회해서 그래야 되겠죠. 예.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일명 무슨 이야기냐면 공사를 할 때 감리가 그 점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상에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필수 포인트 확인점이라고 해서 예. 저희들 용어로는 이제 홀더 포인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예. 이 지점에서 감리가 점검을 꼭 해줘야 다음 공정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 실제 이제 그런 부분 아까 해체 계획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안전 점검표도 현재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어떤 포인트마다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 감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붕괴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지금 불법 재하도급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안전관리 소홀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건설 어떤 공정 자체가 이제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고요. 네. 다시 거기 현재 하도급에서 다시 또 지하도가 가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청이 이제 하청에 보면은 뭐 100원에 이제 공사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다시 지하도를 주게 되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더 다운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렇겠죠. 지하도를 가게 예. 되면 공사 금액 자체가 더 줄다 보니까 예. 불안전하게 공사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주면 당연히 공사비가 줄 수밖에 없고요. 수신호를 하거나 안전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을 덜 쓸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에 대해서 어떤 그 장비라든지 어떤 작업자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은 예. 앞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사진입니다. 네. 붕괴 몇 시간 전의 모습인데요. 뭐 성토체를 깔아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건물로 보면은 한 2층에서 3층 정도부터 그렇네요. 지금 네. 장비가 부수고 있는 거거든요. 성토체 저 맨 위에 예. 올라가서 위부터 6층부터 5층부터 차례대로 부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저렇게 예. 2층, 3층을 네. 부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5층 정도 되는 이 건축물 예.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저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방법이 이 해체 장비 중에서 네. 이제 그 굴착기계의 그 붐, 팔길이라고 이제 팔로 예.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긴 그런 장비인 롱암이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예. 롱암. 네, 근데 이 장비는 건물 한 7층에서 8층 정도를 지상에서 바로 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장비입니다. 근데 이 장비가 상당히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좀 비싸고 네. 그리고 국내에 또 몇 대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뭐 5층 이내에는 이제 그런 장비를 써서 공사를 했으면 네.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5층 이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런 방법들을 이제 네. 주로 쓰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비 자체를 5층에 올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5층, 4층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예. 안전하게 하고 수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하다 보면 저런 방법을 쓰면서 좀 안전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해체 계획서부터 좀 잘못됐고요. 관리 잘못됐습니다. 네. 지자체 대응도 잘못됐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따져야 되고 또 재발 방지 계획 세워야겠습니다. 네, 최명기 동신대학교 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추 잎은 바삭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가장 맛있고요. 나물은 각각 다르게 조미되었을 때 그 맛이 더해집니다. 마지막에 올리는 달걀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얹어야 하기도 합니다.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에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상대가 낮게 가면은 더 높게 갈 것을 지향해야 하고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상대가 높게 가면은 그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경쟁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준석의 화교설을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인사는 공정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에 초대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자는 누구일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캠프 출신의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의 탄생. 국민의힘을 넘어서 정치권 전반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 이슈를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오전 발표를 했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예. 85년생.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충격적이다, 놀랍다라는 말을 한 10번 정도는 해야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런 결과가 막판에 있었잖아요. 이변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도 얘기했지만은 역시 예정대로 이제 압승을 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보수 야당의 돌풍을 떠나서 정치권 전반,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저는 변화의 돌풍이 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 말하자면 오늘 오전 이후로 대한민국은 큰 흐름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되니까 하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네. 양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 혹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모멘텀, 일대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당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다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당 대표 경선을 보니까 당심은 나경원 후보가 더 받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70%의 당심을 반영한 그 선거 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가 당원의 70%가 넘습니다. 예. 거기다가 영남 출신들이 50% 이상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3%포인트 가까이 차이로 졌다라는 거는 예. 사실상 저는 압승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후보가 41%, 이준석 후보가 37%였어요. 당원 투표에서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예. 그리고 주호영 후보도 17%. 결국은 당원 가운데 전체의 37%만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요즘에 최근으로 흐름은 아시다시피 당원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 대중이 조직을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야말로 31%포인트까지 압도적으로 우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준석 후보가 59%, 나경원 후보가 28%를 얻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예. 당원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졌죠. 그래서 2위 차이가 이제 3%포인트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말하자면은 영선인데다가 젊은 36살의 정말 젊은 청년이 당신 민심에서 이 정도의 득표력을 거뒀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 일부 당원들의 견제 심리라든지 불안감 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결국 찻잔 속이 저는 미풍으로 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이번 선거의 결과로 답변을 대신드리면 뭔가 현재의 판을 한번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반란 심리, 이런 쿠데타 심리가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 30대였던 반란이다. 말해서 20, 30대가 불만이 화났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곱하기 한 10 정도로 해야 될 정도로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분개해서 그 표의 상당수가 국민힘으로 갔다는 걸 반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정당의 반란이다. 말하자면 보수층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대로로 가면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위기가 막판에 작용하면서 충격요법을 썼다는 거고요. 예. 세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보수층의 어떤 반란이라고 봅니다. 보수층이 문재인 정부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실망했다. 이번에 한번 국민힘에 기회를 주어 볼까라는 그런 초심이 강력하게 쏠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20, 30대 그리고 보수와 중도층이 한꺼번에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통제력을 넘어설 정도로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저는 예. 그 변화 바람에 이 대표라는 당이 그런 딱 빨려갈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빠르면 내일이겠죠. 주요 당직이 이제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예. 주요 당직에서부터 변화가 좀 나타날까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본인이 융합을 얘기했지만은, 저는 비빔밥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이준석 호의 최대 관심은 신진과 중진의 예. 어떤 조화입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젊은 층들의 전면 배치되는 반면에 예. 중진을 어느 정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이후에 국민힘 이준석 호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용광로가 아닌 비빔밥 이런 표현을 쓴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용광로가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비빔밥은 융합이거든요. 예. 각자의 개성이나 역할은 존중하면서 두두루 함께 가는 게 요즘 이제 융합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젊은 층 이번에 최고위원회 전진 배치됐는데 과연 중진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지 고루고루 이 부분 그 융합 능력, 이준석 융합 능력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요, 당내 반발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변인을 뽑는데 토론 배틀식으로 대변인을 뽑겠다는 겁니다. 대변인단을 뽑을 때 당내 좀 반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반발은 저는 이제 미풍으로 그칠 거라고. 예, 우선 저 자신도 토론 배틀 말 자체가 생소합니다. 다시. 네. 이걸로서 대변인, 수석 대변인 4명을 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까 다들 오늘 뭐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뭐 공직 시험 대비 학원 차려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시니컬한 반응도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알파고의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두렵고 걱정되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준석이 만들 게 아니고 이른바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변화의 흐름 속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미스트롯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반대했던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방송을 잘하는 프로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아마추어 몇 명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트로트 문화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경력으로 본다면 이준석은 아마추어죠. 아주 아마추어인데 결국 큰 바람,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대세는 돌풍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여러 행보들을 이제 주목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첫 공식 행보를 대전 현충원을 가겠다라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은 서울에 있는 현충원 많이 가잖아요. 전직 대통령 묘소도 찾고. 그런데 대전 현충원을 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젊음이 특징 1호가 아니고 파격입니다. 기존의 틀, 관습, 관행을 깨는 거거든요. 솔직히 당대표 여야 불문하고 말이죠. 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가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익혀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 대전은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파격인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천안함 유족들에게 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그래서 저는 충청도의 민심을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 고려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최고위원들도 같이 뽑았는데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예. 김용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성들의 약진이 또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이번 최고위원들. 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당 대표의 젊은 여성 최고위원들 세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조수진, 배현진은 초선이고 예. 정미경은 전직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환상의 그림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예.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 그림 지금 화면에 나온 저 그림을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해 나갈지 지금 586번 하더란 말이죠. 저 그림에 대비한다면 마치 올드보이인 것처럼 대비가 될 겁니다. 네. 예, 이런 올드베이 자칫하면 이런 낡은 이미지, 구태연한 이미지로 몰릴 수 있는 민주당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 충격을 받고 예. 파격적인 변신 대응을 할지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대권의 어떤 판도를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변화의 큰 흐름에 예.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의 흥행일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국민힘이나 이준석이나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대변화의 바람, 새로운 바람을 국민힘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그 거대한 새로운 물결에 결국은 합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서두르거나 그러면 일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어떤 특별한 발언을 언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후보들을 언급했습니다. 잠깐 듣고 올까요? 이준석 대표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만약에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당 대표로서 제가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주자를 위해 가지고 유리한 룰을 만든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당내 여러 그 인사들의 총의를 모아 가지고 경선 절차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선 열차, 경선 버스 정시에 출발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역대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 안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되자마자 세 사람은 실명으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본인이 적극으로 나서서 이 세 사람 함께 당으로 어떻게든지 영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빠졌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 비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해서 실제로 당에 한꺼번에 모아서 아까 토론 배틀처럼 경선을 이뤄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흥행 효과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계속 야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40년 전에 그 정치군인은 우리가 이미 이제 경험한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런데 이 정치 검사는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들고서 있는 거니까 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정치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지탱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당 대표가 예. 선출됐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악마라는 뜻인지 예. 아니면 천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누구나 자타 공인하는 친여 친문 인사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장관인 검찰총장 김호수도 자타 공인한 친여 인사입니다. 네. 거기다가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 막강한 지검장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바로 고등학교 후배를 임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모든 검찰의 상층부를 사실 친문 인사들이 사실 장악한 거나 다름없는데 네. 아직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추 전 장관이 감정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감정적인 폭발, 분출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리고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문 성향, 강한 네. 친문 성향 인사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네.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옳은 말이다, 옳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저는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지층 가운데는 또 친문 지지하는 분들도 인사들이. 있어요. 예? 예.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있을 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혹시 밤마다 몰래 기도하지 않을까. 추미애 전 장관이 제발 대권 도전에 나서라고 말이죠. 네. 사실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강력한 밀어붙이는 어떤 징계 국면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윤석열도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건 친문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도.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천적은 추미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구세주가 추미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자꾸 센 발언을 던지시는 거 보면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조만간 이제 대권에 도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 고민 중이고 결과를 조만간 말씀드리겠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얼마 전에 그 행사장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우리 애국지사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밝히지도 않았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고 그런데 공보 담당자는 내정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동훈인가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조금 전에 YTN 오면서도 누구나 윤석열을 가까이서 돕는다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만났습니까? 예. 아니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공보 책임자를 발표한 거네. 첫 이론이에요, 외부에. 그래서 아직 저걸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면면 조직 뭐 이런 걸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차근차근 면면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평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있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해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들었다는 겁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지금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 그래서 현 정부가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런 의미 널리 퍼져서 공정을 앞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윤석열이 뜬 거고 또 다른 공정의 한 축이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오래전 사실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출마에 출연 가능성이요. 저는 일단은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한다면 뭘 할까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메모로 잘 정리된 것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구체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라든지 어떤 이낙연 세 사람 외에는
다 10% 미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또 57년생이면 어떻게 나이를 더 많지 않은 셈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 경남 출신입니다. PK 출신이죠. 예. 그런 판사로 오래 이제 공직을 해왔는데 공정의 의미를 감고 나서면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현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들고 또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당이 후보로 나섰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국무총리라는 장관이라도 그만두면 바로 이제 대권 주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저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이 현직 자치단체 장들이 전부 대권 행보를 하고 대권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뭐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 이거는 사실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직 감사원장 가장 중립을 요하는 감사원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저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검찰총장이든 국세청장이든 그 누구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대선에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옷을 벗는 것이 그게 이제 정도죠. 예, 본인이 진짜 생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짜 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입니다. 정부와 의장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행보를 하면 그건 뭐 말릴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가족에게도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나 이런 어떤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차장님, 그 2021년도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활동 지침에 보면 어떤 때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서에 따르면은 그 부사관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평등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진 않았고 양성평등센터에서 그 보고적인 절차를 좀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센터장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공군본부에서는?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했다는 고막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작은 사건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대범죄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장관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공군에서는 그 공군 군사 경찰이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 사망 사고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피해자가 그죠? 그리고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죠, 공군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망 사건은. 그러면 이걸 장관에게 서면 보고했을 때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만 보고를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수사 중인 걸 떠나서 왜 그랬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수사 내용 아니잖아요. 감찰 대상이고. 피해자나 이런 어떤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지휘관이나 아니면은 군대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자체가 없고 오히려 함께 일하는 그냥 동료 군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거 사건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잖아요 다. 근데 왜 이게 다 동원됐는데 이게 왜 실패한 거죠?
왜 이분은 목숨을 끊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이제 군의 문화하고 제도하고 이런 전반이 다 이게 아우러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내부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맡기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 옛날에 여검사가 성추행당해도 내부에서 한 1년 끌다가 결국 폭로했어요. 폭로해도 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 무마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욕먹는 우리 단체장 관련 것도 내부에서 어떻게 그 시청이나 청사 내에서 하다가 또 욕먹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철거업체가 제출한 해체 계획서 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제 해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건축물 철거 공사 허가부터 현장 시공 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구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꾸려져 2달간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구성 첫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첫 회의를 하고 사고 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시공과 건축 구조 등으로 업무를 나누고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체 작업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하고 붕괴 순간 시뮬레이션도 진행하며 현장 관련자들을 불러 청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지자체의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지자체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를 따져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르지만 해체 계획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서와 실제 해체 과정이 다른 순서로 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해체 공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물의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인데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체 공사는 시간별로 이제 구조물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별한 안전 조치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구조물의 어떤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청사 신축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간평원 직원 49명이 받은 특별공급에 대한 취소 여부는 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경미디어그룹과 MBN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MBN 류호길 대표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법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소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2차 가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옌타이를 거점으로 2년여간 전화금융 사기를 벌여 15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중국 옌타이 콜센터에서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전화금융 사기를 벌이고 귀국한 40대 총책을 서울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간판에 우리나라의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복 홍보 영상을 내보내는 것으로 올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공군의 여성 장교가 자신의 성범죄 피해 후유증을 진료해준 국군 수도병원 의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피해자는 국방부의 자살 예방 상담센터인 국방 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상담가는 내일 다시 전화하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던 공군 대위 A씨는 국방 헬프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정된 상담관이 퇴근했으니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저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 때문이라고. 네가 그런 여자애라서 그런 거라고. 일단 예전에 통화했던 상담관님하고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1일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는 지금 죽고 싶은데요. 근데 말을 할 데가 없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전화를 했는데 내일까지 기다려서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를. 피해자에게 무슨 도움을 원하는 거냐며 오히려 반문했던 상담관. 모든 건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라며 따지듯이 피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다들 알아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 제가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요, 그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관이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상담을 했던 상담관이라고 내일 통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통화를 마친 A씨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한 사람.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압박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였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다. 내 일은 나만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사님 사건을 보니까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내 얘기에 귀 기울여지지 않으니까. YTN 신준명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혐의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묵마 등의 혐의인데요. 오늘이 9차 공판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예. 할 수가 있죠. 이제 11월, 12월쯤에 마지막 공판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공판 기일 일정을 좀 더 늦춰가지고 잡았던 게 있고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법원 인사와 그리고 또 담당 이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런저런 사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뭐 6개월이라는 이제 긴 시간 동안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오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왜 나란히 서게 된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범으로서 기소돼서 그렇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그 기소 내용 중에서는 조국 장관이 혼자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서 공동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적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그 피고인으로서 기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뭐 시청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게 전에 정경심 교수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 있는데 네. 이거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예. 보실 텐데요. 지금 입시 비리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미 판결이 1심으로 선고받고 항소심을 하고 있는 건들은 이번 건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없는데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심리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에서 또 재판을 받는 부분들은 지난 이제 1심 판결에서 받은 혐의와 또 다른 부분들은 네. 공범대로 포함돼 가지고 추가 기소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와 정경심 교수가 같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된 혐의, 그러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구체적으로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표창장 관련된 의혹들이 있고요. 예. 인턴 확인서, 그리고 이제 서울대 공익법센터에 네. 관련된 인턴들, 이런 것들 관련된 확인서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또 한 예. 가지가 이제 부산대 관련된 장학금 관련해서도 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혐의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 장학금을 뭐 뇌물 형식으로 진행했다 해서 기소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정경심 교수 재판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인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미 유죄가 난 1심에서 유죄가 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그 판결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실질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률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예. A 재판부와 B 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 같아도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기속하지는 않지만은 기존에 이제 앞서 재판이 굉장히 뭐 수십 차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차 공판까지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법률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재판부와 지금 조국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까?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재판부는 각자 재판부가 독립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상급심 법원도 아니고 이제 다른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과 꼭 동일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앞에 다른 재판에서 상당 시간 동안 공을 네. 들여가지고 심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면은 보통 이제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고 그것을 상당히 참조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사건 먼저 심리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쟁점이 많았고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있다 보니까 이 쟁점이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처음에 그 특감 반원의 어떤 공개로 이제 촉발이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 유재수 금융위원도 했었고요. 금감원 원래 그 담당 국장도 지냈었고 금융위원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산시 이제 경제부시장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위 행위를 했고 또 뭐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는 내용을 특감반의 보고서가 작성돼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를 하거나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하고 무마시키고 또 이것을 감찰 중단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소위 말해서 직권의 남용에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것들이 혐의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예비적으로 이거에 더해가지고 직무유기 혐의도 있어야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냈고 그리고 경제부시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뢰 혐의로 일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유재수를 감찰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마한 혐의로 또 기소가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감찰을 무마하려 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법률상으로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특감반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관한 부분이죠. 예.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소위 말해서 법률적 이해의 정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조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특감반은 기본적으로 비위 사실을 확인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그것을 밝히고 기소라든지 고발까지 해야 할 법률상 권한과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그쪽에 기관에 통보를 했으면 되지 더 이제 특감을 진행을 안 하고 형사고발을 안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조국 장관 변호인 쪽의 의견이고요. 이에 반해 가지고 특감반 쪽에서는 지금 당시에 그런 정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번 건만 독특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감찰을 무마하고 중단하는 지시가 있었고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가 이런 큰 비위 행위를 저지른 데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이제 징계라든지 정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로서 직권남용과 권리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예. 쟁점이 되는 거는 특감반의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것을 이 쟁점에 대한 판단도 결국 약간의 정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 부적절함을 넘어서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김영준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남성 1,300명의 나체 영상을 녹화해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오늘 얼굴이 공개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물론 1,300명이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남성들의 소위 말해서 성적인 행위들을 녹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유통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일부는 그 내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가지고 유사성 행위들 이제 성적인 폭력 행위까지 저지른 것까지 들킨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남성이고요,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성인체 이제 흉내를 내 가지고 이런 몸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녹화를 한 다음에 보통 그 남성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이러는 것들은 범죄들이 왕왕 있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 수사 내용에 따르면은 협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금전적인 협박은 없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판매하고 교환하고 유통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 형태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N번방과 유사한 이제 범죄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상 공개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김영준은 혼자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자가 1,300명이잖아요.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범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유통했던 사람들뿐만 이 개별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하고요. 이것 또한 정확하게는 불법적인 촬영물, 불법적인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착취물을 유통한다면은 그 유통에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세력까지도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 중에서 아동 청소년도 포함이 돼 있어서요. 이 영상들이 유포가 됐다고 하니 좀 영구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유포되고 유통이 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 유통되거나 교환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곳들, 그런 서버들, 그런 장소들,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퇴가 이루어진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촬영하고 유통한 것뿐만 아니라 게시하고 교환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감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처럼 표시된 것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독도는 지리적 표시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찍혀있는 우리 독도 땅.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9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확인 결과 성화 봉송 지도에 표시된 독도는 순수한 지리적 표시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흐 위원장에게 보냈는데 답장은 맥클리오드 IOC 올림픽 연대국장 명의로 왔습니다. 체육계 관계자는 내용도 형식도 불쾌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OC가 독도 문제에 뒷짐진 걸 넘어 사실상 일본 편을 든 건데 정부는 이번엔 황희 문체부 장관 명의로 거듭 서한을 보냈습니다. 독도는 우리 주권이 실효적으로 발휘되는 영토로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IOC 헌장 50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 요청으로 한반도기의 독도를 삭제한 일도 함께 언급해 무게감을 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현장에도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이런 표기는 명백히 스포츠 현장 위배다. 그래서 적극적 중재를 해달라.
도쿄올림픽 개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IOC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시에 외교인 넷과 민간 채널까지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에 이자 부담이 1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서민들은 대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리 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해서도 안 된다고 밝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만큼 물가 상황을 봐서 한두 번 올리게 되어도 긴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한원에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11조 8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돼 아직도 코로나19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다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해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서 1분기 말 가계의 포괄적인 부채가 1,7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한원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확산돼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 폭등과 주가 급상승으로 가계대출이 대폭 늘어난 만큼 한원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비해 가계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2023년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영국은 최소 1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기부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존슨 영국 총리가 화답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량 확대와 국제 배분 계획 등을 통해 최소 10억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은 1억 회분을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더 나은 방역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영국은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는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같은 발표는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의 약속에 따라 미국이 5억 회분, 영국이 1억 회분을 맞고 나머지 국가가 최소 4억 회분의 백신 제공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영 정상은 앞서 코로나19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 등 8개항을 담은 신대서양 헌장에 서명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G7 대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확대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인 부산 사직구장에는 10,000명 넘는 관중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야구장 내 치맥은 이번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한두 좌석 떨어져 앉아 소리 없이 응원하는 야구 팬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익숙해진 야구장 관중석 풍경입니다.
최근 4명까지 연석 관람을 허용했지만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관중 규모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한때 50%까지 늘렸다가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다시 줄여야 했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다시 절반까지 관중석을 채우게 됐습니다. 관중 50% 입장은 정규 시즌을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서울 잠실야구장엔 7,500명, 1.5단계인 부산의 사직구장엔 12,000명까지 관중이 늘어납니다. 다만 실내 구장인 고척돔은 20%까지만 허용됩니다. KBO와 구단들은 더 많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어 화색이지만 피해는 이미 막대합니다. 무관중 경기가 더 많았던 지난해엔 10개 구단 입장 수입이 2019년보다 95%나 줄었습니다. 야구장 안팎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KBO는 관중석에서 취식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정부가 접종자 혜택도 고려하는 상황. 집단 감염 없이 철저한 방역과 질서정연한 응원 문화를 유지하면 야구장 치맥을 다시 즐길 수 있다고 야구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프로야구 다승왕 경쟁이 초여름 열기와 함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강자들의 구도를 깨고 새 얼굴들이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다승 2위 루친스키가 넘어지면서도 LG 오지환을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스윙 바깥쪽 삼진, 그리고 루친스키가 투구 후에 좀 넘어지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비록 미끄러워진 마운드 탓인데 루친스키는 악조건 속에도 7이닝 무실점 완벽투로 시즌 6승째를 따냈습니다. 최근에 LG 징크스를 떨치고 다승 선두에 1승 차로 다가선 값진 승리였습니다. Wins come when they come. It's great to get wins, but give those guys a break after a long start yesterday, or lot of pitches for them yesterday. So just happy to do that. 지난 시즌 다승왕 알칸타라가 일본으로 떠나고 특급 좌완 구창모도 회복이 더뎌지면서 올 시즌 최다승 투수 경쟁은 아직은 안개 속 양상입니다. 키움의 터줏대감 요키시를 빼면 LG의 보물 수아레즈, 아기사자 원태인, 한화 김민우 등 못 보던 얼굴들이 대거 1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초반 6연승으로 독주했던 원태인이 주춤한 탓인데 특히 최하위권 한화의 마운드를 이끄는 26살 김민우가 돋보입니다. 올 시즌 주특기 포크볼에 슬라이드를 장착하면서 위력이 배가 됐고 개막전 호투에 이어 꾸준한 활약으로 첫 10승 고지까지 다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시즌을 풀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경기 중간중간 그런 위기 상황 때 좀 그 경험을 토대로 좀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구간이 명관이냐 아니면 새 얼굴들의 본격적인 약진이냐. 힘 타선의 화력 지원과 함께 이른 장마 등 날씨 변수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도 최고 투수 레이스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현재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고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회복하겠고요.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 맑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전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고요. 영서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0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더위 속에 남부 내륙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